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읽어주는 사람 주식람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수직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밤, 한국 시간이죠.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시황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47%, 나스닥 0.9%, S&P가 0.69%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빅테크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체감은 그다지 잘 안 됐습니다.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0.05% 하락해서 보합세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전부터 이제 관세 재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한 10시 정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관세 사건의 결론이 날 것이다. 네, 실제로 이제 직후에 바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고, 아시겠지만 이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위헌 사항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로 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했었던 이런 판때기를 가지고 했었던 이런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사실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 위법으로 판결을 하긴 했는데 위법의 판결 사항이 이 관세 자체가 뭐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IEPA라는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PA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IPA에서 근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그 절차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를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무제한성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봤다는 거죠. 결국은 의회 명세적 승인이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의회 승인을 실제로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대법관 9명 중에 9명 중에 6명이 우파적인 인사였거든요. 아, 친공화당 세력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둘 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우파적 성향으로 생각되었던 6명 중에 3명이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6대 3으로 위헌으로 관세가 철폐됐죠. 이 판결이 나는 순간 이 대법원에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법률적 조치가 가해진 거라서 진한 형태의 관세는 이제 바로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한 2시 45분 경에 화를 막 내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죠.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바로 이제 10%를 때렸습니다. 전 세계에 바로 10%를 때렸고 지금 제가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인데 지금은 또 15%로 또 바꿨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뭐 어제 오늘 이랬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당시에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10%를 바로 때렸고 10%를 바로 때리는 거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를 가지고 관세를 때렸고 이제 301조, 301조를 슈퍼 301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런 걸 통해서 관세를 그냥 바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SNS에도 본인이 스스로 올렸고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관세가 지금 뭐 불가피한 부분입니다만 본인도 약간 지금 사실 뭐 속된 말로 후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론이 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들은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특정 우주항공 제품도 임시관세 면제, 미국 내 생산 어려운 천연자연, 비료 등도 관세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쉬운 거는 그냥 관세 없애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쓴 것처럼 관세와 물가 이민자 정책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 지지하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매겼을 때 38%까지 갔죠. 지금 중간 선거를 패배하면은 뭐 트럼프 임피치 뭐 탄핵뿐만 아니라 뭐 바로 그냥 뭐 감옥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물론 불확실성 확대라는 문제들이 상존해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건 이제 그동안에 매겼던 관세에 대한 위법한 판결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환급금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미국 시장이 당시에 상승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방을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요약했습니다. 보시면 I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위헌이다 라는 거고, 다만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환급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세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IEPA를 통한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 거니까 바꿔서 122조와 301조 등을 포함해서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로 10% 보편관세를 부과했고 슈퍼 301조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그런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죠. 환급금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고, 특히나 이제 본인이 제가 여기 작성은 안 했습니다만 재판에 계속 출석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려줄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2년에서 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임기가 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걸린다는 거는 뭐 자기 임기 때는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임기 끝나고 나면 알 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돈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는 이 환급금에 대한 이 선물의 매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환급금에 대한 선물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봤을 때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할인 매수를 하는 것처럼 이 기업들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이 환급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서 한 30% 정도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환급금을 100억 받아야 된다. 그러면 러트닝한테 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0억에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30억을 받고 대신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러트닝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이 러트닉이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펀드 회사에서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매수 중이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세율이 하락이 기대되는 게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철폐가 무조건적인 상승 동력이라면 아마 훨씬 더 상승했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불확실성,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다만 관세율이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상충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실제로 어제 자체는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뉴욕타임스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즉 IPA 같은 경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의회 승인이 없는 관세 부과는 헌법에 위배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보고 환호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으로 인한 2차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사실 요거는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항소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항소가 어디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2차 법적 공방이라는 거는 아마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는 판결로 인해 징수된 환세의 관금 문제와 향후 무역 협상의 미국 협상력 약화 우려를 다뤘다. 그러니까 환급금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무역 협상에서 타국과 이제 협상을 할 때 미국이 과연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없겠죠. FTA에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국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다른 글에서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이 엄청 올랐어요. 금요일 날 2%가 넘게 올랐는데 보통 야간 선물이 이 정도 오르면은 월요일 날 아침 장 시작할 때는 거의 뭐 갭으로 뜬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메모리 생산 기업들이 거의 수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와 같은 이 자동차 관련 업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이터에서도 미국 수입 비용 상승을 우려하던 미국 내 제조 유통협회들이 공식 환영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다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는 뭐 코스트코, 뭐 월마트 이런 곳에서는 뭐 바로 뭐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현금 내놔라 뭐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강세, 증시에 있어서의 가격 강세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트럼프와 베센트는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바로 10% 관세를 부과한 것도 그렇고 아마 관련된 조치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IEEPA 관세가 뭐 관세 세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할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슈퍼 301조 그리고 122조, 뭐 아쉬울만 하면 나오는 게 무조건 슈퍼 301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도 이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시장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알 수 없다. 이게 현재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연합뉴스에서 보면 뭐 강세를 보였고 알턴니를 뺐다 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후에 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맵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서 지수가 방어가 됐어요. 특히 구글이 많이 올랐고 아마존이 많이 올랐고, 월마트는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트코도 약간 빠졌고, 다만 애플이 상승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문제가 상존했기 때문에 알턴니를 뺀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알턴니를 뺀 것이라고 증시에서 판단을 한다면 뭐 바로 3% 이상 상승했겠죠. 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PCE 이 지표가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조절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이 CPI나 PPI 보다는 PCE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PCE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문제가 생겼던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PC의 YOY. 초보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YOY가 사실 중요하죠. 연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 달, 서로 다른 해에 비교를 하는 거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9% 액츄얼리하게, 그리고 컨센서스가 2.8%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좋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거니까. 뭐 MOM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코어 PC, 이 근원 PC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근원 PC는 YOY로 봤을 때 여기 있죠. 3.0.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작년보다는 조금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같이 발표된 GDP가 상당히 낮았어요. 컨센서스가 2.8%였는데 1.4%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전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되고 PC는 높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가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타나면서 이거 금리 인하 할 수 있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중소형제부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대출로 많이 경영을 하니까 이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던 거는 중소형주들에는 좀 영향을 주기는 했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표 발표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보통 이제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이제 딱 열리는데 이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바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굉장히 당황하거나 잘 모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보이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많이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미팅 데이트 예정일이 26년 3월 18일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페드 미팅이 열리고 FOMC가 열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 probability 금리 인하 확률, 이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가 될 현재 금리 기준이 지금 커런트 타겟 레이트, 그러니까 현재 기준 금리가 3.5에 3.75% 사이인데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96.5%라는 거죠. 사실 이렇다는 것은 사실상 내리지 않겠다는,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건 요 probability라는 걸 눌러 보시면 되는데요. 글자가 좀 작은데 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3월 18일, 4월 29일, 6월 17일, 7월 29일 이렇게 FOMC가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그럼 FOMC가 하나, 둘, 셋, 넷, 다, 7번 열린다는 거죠. 7번 중에 시장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연준 의장이 우리가 5월에 바뀌잖아요. 케빈 허시로 5월에 바뀌게 되는데 바뀌기 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2.5%가 이때까지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6월 17일은 사실 애매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이 수치는 계속 변합니다. 어차피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내릴 확률과 유지될 확률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다만 두 번 인하, 그러니까 연내에 2번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지금 연내 2번 인하의 확률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케빈 허시가 2번 안 내리고 1번 내린다 이러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거죠. 아마 상당히 내려갈 거고 이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만약에 3번 내려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증시가 황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2번이 컨센서스고 이게 사실 뭐 이때 내리냐 이때 내리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물론 빨리 내려주면 더 시장이 환호를 하겠지만 어쨌든 연내 2번 내리면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지표들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서 결국은 러셀 2000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맵을 뭐 제가 보통 이제 핀비즈에서 가서 직접 따오긴 하는데 보통 이제 S&P 500만 많이 보니까요. 저는 항상 러셀 2000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러셀 2000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다우 지수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저도 다우 지수 일부 가지고 있고 뭐 SCH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러셀 2000에 있는 대형주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러셀 2000 상에서의 대형주라는 거지 실제 대형주가 아닙니다. 러셀 2000은 전부 다 소형주인 거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모칸이 큰 거, 이 네모칸이 시가 총액이잖아요. 큰 거를 보면은 지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블룸에너지 여기 뭐 퍼센트도 안 나오는데 크게 하락했고 크리도 테크놀로지, CRDO, 크라토스, AVAB, 에어런바이런먼트죠. 플라닛 랩스 다 크게 하락했고 지금 뭐 하락이 뭐 1%, 2%가 아니에요. 5%, 9%, 6%, 4%. 아이온큐, QBTS, 리게티, 뭐 이게 DF 퀀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크게 하락했고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도 지금 보면 대형주들, 그러니까 특히 러셀 2000의 대형주들 뭐 거의 다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클로 보면 조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뭐 저처럼 저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제의 상승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물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올랐었죠. 이런 주식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없었다. 사실 요런 거 뭐 많이 안 들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뭐 JP모건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뭐 이런 거 다들 안 들고 있죠. 뭐 비자, 마스터카드, 뭐 버크셔 재미없잖아요. 그죠? 뭐 재미없다고 해서 안 오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제 시장은 생각처럼 좋지가 못했다. 그래서 물가지표가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는 요원해지고 중소형주부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섹터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AI 관련에 가장 취약한 고리들 있잖아요. 매번 뉴스 나오는데 오라클과 그 일당들. 제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네오클라우드 관련주들 네비우스 9% 빠졌고 코어위브 8%, 아이렌 마이너스 7.6%. 지금 뭐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도 같이 합니다만 뭐 비트코인도 안 좋으니까 사실 뭐 좋은 게 없죠. 이 세 가지 주식들이 항상 세트로 다닌다고 봐야 되는데 심지어 코어위브가 이제 장중에 10 몇 퍼센트 박살이 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블루아울이 그 전날 그 펀드 환매를 중단했었잖아요.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뱅크런이 생기면서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필 또 코어이브가 블루아울과 합작으로 펜실베이니아에 4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어이브는 지금 사실 너무 취약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은 안 나오고 사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실적에 대해서 뭐 볼 일이 또 있겠습니다만 네비우스, 코어웨이브, 아이렌 이 중에서 코어웨이브가 가장 취약해요. 가장 취약하고 대출 이 빚도 가장 많고 네비우스는 차라리 좀 낮고 아이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가장 약한 거고 근데 얘가 오른 이유는 오로지 엔비디아가 얘한테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이건 사실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수준의 회사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결국 유동성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유동성이 주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라클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라클도 굉장히 뭐 탄탄한 기업이고 사실 이 세 기업과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만 결국 오라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과도한 대출. 이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다 클라우드 섹터는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엔트로픽 뭐 요즘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비상장 기업이죠. 오픈 AI보다 요즘에는 뭐 엔트로픽이 더 많이 더 영향을 주는데 이제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걸 뭐 만들었대요. 사이버 보안 제품인데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또 폭락을 하는 거죠. AI 관련주들이 뭐만 나오면은 다 지금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장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바로 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제 좋은 기사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쭉 내려보면요. 제가 방금 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블라울 사태가 네오클라우드 업체로 번지고 있고 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블루아울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고가 나면서 크게 빠졌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 이런 사이버 보안 주식들이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이 어플 때문에 이제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진전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통과 확률이 71%까지 높아졌다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암호화폐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암호화폐가 가장 이제 리스크가 많은 투자죠. 엄밀히 말하면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어, 암호화폐가 살아나면 나스닥이나 뭐 러셀 2000 중소형주도 살아날 거고 그런 미국 주식이 결국 연동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미국 증시는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무조건 암호화폐가 오를 것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암호화폐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예전에 좋은 기억도 없어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는 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뭐 딴 거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고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힘스 앤 허스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뭐 도미노 피자, 크라토스 디펜스,
사이퍼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죠. 홈디포.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내수 경제에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죠. 제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사는 거, 템퍼스 AI, 엔비디아, 트레이데스크,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일즈포스가 결국 AI에 의해서 가장 대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포스 그런 거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망가진다 이러면은 AI 위협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스노우플레이크, 서클, 아이온큐, 시놉시스, 리커전 파마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갖고 있죠. 목요일날 디웨이브 퀀텀, 코어뷰, 코어뷰 이거 아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로켓랩, 뭐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로켓랩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고 비스트라 에너지, 그 다음에 이노데이터도 있었네요. 제가 안 썼네. 델, 사운드하운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 듀오링고. 금요일은 뭐 특별한 기업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게 있고 그럴 텐데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블로그에서는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익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